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 2018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얘기해 드릴 건데요. 플로리다 북쪽에 보면 퍼난디나 비치라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막 엄청나게 큰 도시는 아닌데 항구 쪽에 가면 되게 아기자기한 상점들도 쭉 있고 올드타운도 잘 꾸며놔서 은근히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작은 바닷가 마을인데요. 미용사로 일하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름은 졸린 커닝스. 1984년 5월 13일생이고요. 플로리다에서 나고 자란 34살의 토박이였죠. 이 졸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엄청 밝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친구도 많았어요. 왜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에너지 넘치고 분위기를 업시켜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졸린이 딱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이런 졸린에게는 학생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 나만의 미용실을 하나 차리고 싶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좀 큰 도시로 이동해서 미용 공부를 빡세게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딸 한 명을 낳게 되는데 이 남자친구랑은 관계가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딸을 데리고 이 퍼난디나 비치로 다시 돌아와서 탱글스 헤어 살론이라는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졸린이 성격이 또 워낙 좋고 서글서글한 편이었잖아요. 미용실에 손님이 오면 그냥 머리만 띡 해주는 게 아니라 스몰 토크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손님이 어느새 단골이 되고 그 단골이 또 지인 데리고 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졸린이 되게 실력도 좋고 편하게 잘해주더라 이러면서 입소문이 슬슬 퍼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꽤 인기 있는 미용사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졸린한테도 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상대는 제이슨 커밍스라는 남자였고요. 둘이 2013년에 결혼에 골인해서 2명의 남자아이들도 태어나게 됐어요. 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졸린이 애들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확 바뀌었대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애들을 엄청 애지중지하는 게 보여서 이 사람 진짜 행복하구나. 그게 옆에서 느껴질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 행복함은 오래가지 못했죠. 결혼이 한 4년쯤 지나고 2017년에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졸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약 1년 뒤 졸린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18년 5월 13일 이날은 졸린의 34번째 생일날이자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졸린에게 좀 특별한 일요일이었죠. 이날 졸린의 엄마 앤 존슨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받아보니까 졸린 전 남편 제이슨이었어요. 근데 제이슨이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혹시 졸린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오늘 졸린이 우리 집에서 애들을 픽업해서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엄마 앤 존슨도 졸린한테 전화를 계속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고요. 결국 다음 날인 5월 14일에 엄마 앤 존슨은 경찰서로 가서 딸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졸린의 일터인 탱글스 헤어살롱에 찾아갔어요. 거기서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졸린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게 5월 12일, 그러니까 생일 전날인 토요일에 오후 5시쯤 미용실 문을 닫고 퇴근하는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졸린을 보거나 졸린과 연락한 사람이 없었고요. 근데 그날 졸린이랑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제니퍼 사이버트라는 들어온 지 한 달 된 신입이었는데 그러면 그 제니퍼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좀 받아갈 수 있냐 해서 번호를 얻고 제니퍼한테 전화를 걸었죠. 근데 경찰이 이러이러해서 연락을 드렸다 이렇게 제니퍼한테 상황을 설명하니까 제니퍼가 딱 잘라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경찰 조사에 협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전 남자친구한테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서 피해 다니는 상태래요. 근데 전 남친이 컴퓨터에 엄청 빠삭해서 자기 이름이 어떤 공식 보고서 같은 데 올라가면 곧바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탄로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졸린이랑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를 뚝 끊길래 경찰이 좀 황당했대요. 그래서 다음 날에 헤어살롱을 다시 찾아갔어요. 제니퍼는 아직 출근 전이었고요. 사장님한테 제니퍼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바로 제니퍼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냐고. 그러니까
다 왔다고. 지금 헤어살롱 앞이 주차장이라고 해서 사장님이 상황 설명을 또 했죠. 지금 졸린 실종됐는데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제니퍼 너인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너랑 얘기하고 싶다고 지금 여기 안에 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니퍼가 그 말을 듣자마자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차를 돌려서 주차장을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날 통째로 무단 결근을 해버린 건데요. 몇 시간 뒤에는 헤어살롱 사장님이 이런 문자도 받아요. 저 오늘부로 그만둘게요. 그리고 헤어살롱 열쇠는 우편으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전 남친한테 시달리고 뭐 어쩐다고 해도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굉장히 이상한 리액션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사장님한테 제니퍼 살고 있는 곳 좀 알려줄 수 있냐 해서 주소를 받았는데요. 이 주소를 쳐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허위 주소를 적어놨던 거죠. 이때부터 경찰은 이 제니퍼 사이버트라는 사람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헤어살롱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한 대형 철물점 주차장에서 졸린의 SUV 차량이 버려져 있다는 연락을 받은 건데요. 경찰이 바로 가서 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5월 13일 새벽 1시 17분경 졸린의 SUV 차량이 철물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고요. 그 차량에서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내린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근처 주유소로 걸어가는 모습 또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 한 병을 카드로 결제한 다음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유유히 떠나는데요. 경찰이 여러 각도로 이 택시의 동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택시의 목적지가 어디였냐? 바로 탱글스 헤어살롱 앞이었고요. 택시에서 내린 그 사람은 주차장에 세워둔 자기 차를 타고 그대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CCTV 분석 결과 그 검은 옷의 주인공은 바로 졸린의 동료인 제니퍼 사이버트로 밝혀졌죠. 한편 탱글스 헤어살롱에서는 포렌식 팀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소름 돋는 결과가 나왔어요. 루미놀 검사를 해봤더니 미용실 벽이며 의자며 캐비넷 세면대 거의 미용실 전체에서 엄청난 양의 혈흔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 그 혈흔은 모두 졸린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졸린은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라 살인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경찰은 곧바로 제니퍼와 제니퍼의 차량, 검은색 기아 소울에 대해 수배를 내렸고요. 수배를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인근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제니퍼를 발견하게 돼요. 발견 당시에 제니퍼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경찰이 체포를 하려고 보니까 제니퍼 왼쪽 눈 밑에 되게 크게 긁힌 것 같은 상처가 있더래요. 반창고까지 붙어있고. 그래서 이거 무슨 상처냐고 물어보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다 이렇게 제니퍼는 주장했는데 누가 봐도 전혀 나무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처럼 보이지 않았대요. 오히려 누군가랑 몸싸움을 하다가 긁힌 흔적처럼 보였죠. 아무튼 이런 제니퍼는 졸린의 차량을 무단으로 몰고 가서 근처 철물점 주차장에 버려둔 혐의로 일단 차량 절도죄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니퍼가 체포되고 나서 경찰이 추가로 CCTV 영상들을 더 확보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정말 기가 막힌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은 헤어살롱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였는데요. 5월 12일 밤에 미용실 불이 다 꺼지고 문을 닫은 시각에 제니퍼가 되게 무거워 보이는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쓰레기통 컨테이너에 하나씩 투척하는 모습이 포착된 거죠. 그래서 저 쓰레기통을 얼른 조사해봐야 한다 해서 현장을 바로 찾아갔는데 지금 그 찍힌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상태다 보니까 쓰레기통은 이미 깨끗하게 비워진 지 오래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었었는지는 끝내 확인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니퍼의 동선이 잡힌 곳은 바로 월마트였는데요. 제니퍼가 여기서 뭘 샀냐면 쓰레기 봉투를 비롯한 청소용품, 고무장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경찰들이 순간 멈칫했는데 바로 전기 조각칼 이렇게 사서 제니퍼는 다시 헤어살롱으로 돌아왔고요. 그 이후에도 쓰레기 봉투를 계속 들고 나와서 뒤쪽 컨테이너에 버리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니퍼의 휴대폰 검색 기록을 살펴본 결과 사고가 벌어지기 2주 전부터 동료 살인, 실종 사건, 시신 없음, 또 시신 없으면 범죄 성립 안 되나 뭐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했을 뿐더러 졸린이 실종되고 나서 48시간 동안 졸린 커닝스라는 이름을 무려 457번이나 검색한 기록 역시 발견됐어요. 근데 이 사건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던 게 사실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경찰들도 뭐 제니퍼가 빼박 범인이 틀림없고 이제 살인 혐의만 적용해서 기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하는 절차 있죠. 지문 조회. 그래서 제니퍼의 지문을 딱 돌려봤는데요. 결과 화면에 뜬 이름이 제니퍼 사이버트라는 이름이 아니라 킴벌리 리 캐슬러라는 전혀 다른 이름이 화면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다들 벙쪄가지고 뭐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니퍼가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문 조회했더니 킴벌리 리 캐슬러라고 나오죠? 맞아요. 제 진짜 이름은 킴벌리 리 캐슬러고요. 나이는 50살, 그리고 25년 넘게 FBI를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구 킴벌리, 현 제니퍼의 말에 따르면요. 자기는 원래 1968년생이고 펜실베니아주의 버틀러라는 도시에서 자랐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졸업하고 나서는 갑자기 집을 떠나서 애리조나주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다는데요. 이 남자친구 직업이 이거를 직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은행 강도였대요. 그래서 이 남자랑 엮이면서부터 자기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가짜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게 이 킴벌리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경찰이 킴벌리 차량을 한 번 더 뒤져보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짜 서류들, 그리고 무려 18개의 각기 다른 이름이 적힌 위조 신분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1996년 이후부터 이 신분증들을 가지고 미국 14개 주, 그리고 33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이름을 바꿔가면서 살아왔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기나 절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서 감방도 몇 번 들락날락했던 화려한 전적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요. 이 18개의 가짜 이름 중에 대부분이 가명이긴 한데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의 이름을 가져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뿐만 아니라 아예 신분까지 훔쳤던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지금 킴벌리가 쓰고 있는 이름 제니퍼 사이버트가 그 케이스인데요. 이 제니퍼 사이버트는 킴벌리랑 같은 펜실베이니아 출신에다가 이미 오래전에 13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한 소녀였어요. 그리고 킴벌리는 우연한 기회로 이 제니퍼라는 소녀의 신분을 훔쳐서 수십 년 동안 본인이 제니퍼인 척하고 살아왔던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신분도용 관련해서 다른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건 주인공의 원래 이름도 킴벌리였거든요. 이렇게 각기 다른 신분도용 사건의 주인공들의 원래 이름이 같다는 게 좀 신기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망한 사람의 신분, 특히 어린 나이에 사망한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그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생각해보면 죽은 사람 인생을 빌려서 그 위에다가 내 인생을 더 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케이스가 진짜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킴벌리가 체포된 지 4개월 뒤인 2018년 9월 검찰은 결국 킴벌리 캐슬러를 1급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킴벌리가 진짜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충분히 이상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걸 뛰어넘는 기이한 행동을 하게 돼요. 킴벌리는요, 자신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구치소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킴벌리 몸무게가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89kg이었는데 약 33kg까지 떨어졌다고 기사에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단순히 밥을 안 먹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자기 옷을 막 벗어던지고 또 어느 날은 자기 배설물을 막 벽이며 창문이며 막 여기저기 묻히고 다니는가 하면 음식 쟁반을 교도관한테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교도관들이 엄청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기이한 행동은 2022년에 열린 재판에서까지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법정에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첫날부터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 변호를 맡은 변호사 있죠.
그 변호사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졸린 사촌이에요. 이 말을 쉴 새 없이 계속 외치거든요. 물론 얼토당토 않는 소리예요. 이분은 국가에서 붙여준 변호인이라서 피해자 졸린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계속 악을 쓰고 판사가 경고를 줬는데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첫 재판부터 법정에서 쫓겨나고요. 다음 재판일에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나는 저 변호인을 거부한다고 막 난동을 부려서 또 30초 만에 법정에서 끌려나갔죠. 그래서 재판이 열리는 내내 거의 매번 법정에서 강제 퇴장을 당했고요. 별도의 방에서 약간 줌 미팅처럼 재판 상황을 영상으로 시청해야만 했대요. 하도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형을 선고받는 마지막 재판 날에는요. 이 킴벌리가 법정에 들어올 때 제 발로 걸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의자에 묶인 채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몸을 어느 정도 통제한 상태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 때도 아주 소리를 질러서 곧바로 퇴장을 당했다고 하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킴벌리는 법정에서 가장 기괴한 피고인 중 한 명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기도 했죠. 그럼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던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심원들은 비록 시신이 없다고는 하나 미용실에서 발견된 혈흔들이나 CCTV에 포착된 킴벌리의 동선들 그리고 수상한 행동들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단순 실종이 아니라 살인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킴벌리에게는 1급 살인 유죄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지게 됐죠. 이렇게 해서 킴벌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킴벌리는 도대체 졸린을 왜 죽인 걸까?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보고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바로 졸린이 우연한 기회로 킴벌리의 진짜 정체를 알아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막연한 추측은 또 아닌 게 실제로 졸린이랑 킴벌리의 동료가 경찰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졸린이 실종되기 딱 하루 전날에 졸린이 자기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래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킴벌리가 자꾸 옆에서 엿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린이 우리 그냥 밖에서 얘기하자고 해서 둘이 자리를 피했는데 킴벌리가 밖에까지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졸린이 킴벌리한테 나한테 말 걸지 말고 저리 가라고 너는 가짜야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났대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졸린이 실종이 된 거죠. 이런 흐름을 보면 정찰에 들킬 위기에 처한 킴벌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한 동기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킴벌리는 끝까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짜 동기는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됐지만 졸린의 엄마 앤 존슨은요. 여전히 몇몇 언론들과 조금씩 인터뷰를 하면서 딸의 사건을 널리 알리고 정의를 요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졸린의 전 남편 제이슨과 남은 세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제이슨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주로 잠깐 옮겨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4년 전쯤에 한번 인터뷰를 한 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사건 당시에 아이들이 전부 초등학생이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말해주는 대신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됐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현재까지도 아이들과 조용히 생활하면서 보호자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기사로 확인되는 졸린 가족의 근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킴벌리 캐슬러와 졸린 커밍스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